자, 여러분, 이제 1번부터 이론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의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중 그 내용이 가장 적절한 항목은,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가장 적절한 항목은 그랬습니다. 가장 적절한 항목은, 자,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 그러면 틀렸죠? 유동성이 큰 그래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현금화하는 순서가 빠른 순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다음 두 번째, 자산과 부채, 자본은 총액으로 표시하고 표시하지 않고 순액으로 표시한다 틀렸죠? 총액으로 표시한다. 총액으로. 자산과 부채는 결산일 기준으로 1년 또는 정상 영업주기 이 말이 나오면 여러분 유동으로 보세요. 유동. 예. 이걸 기준으로 유동이다, 비유동이다 구분하는 거예요. 유동. 자, 정상적인 영업주기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현금을 투입해서 뭘 구입할 거 아닙니까?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판매 과정을 거치겠죠. 예를 들어서 도소매업이라면 판매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이것을 예상으로 주거나 현금으로 어찌됐든 현금으로 회수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현금을 투자해서 현금을 회수하는 기간, 이 회전 기간을 말하는 건데요. 이 기간이 1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유동으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정상 영업주기라는 거죠. 현금을 투자해서 이런 흐름 과정을 거쳐서 현금을 회수하는 기간, 이걸 바로 정상 영업주기라고 이해하면, 이 정상 영업주기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제 이걸 유동으로 보면 되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다음 4번 봅니다. 자본 항목 중 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주주들한테 이익 본 거, 그게 바로 그것을 자본 거래면 자본 잉여금이죠. 자, 이익잉여금과 영업활동을 통해서, 여기 말이 좀 이상하네. 틀린 거죠. 여기 틀린 거. 주주와의 거래는 자본잉여금이라 그러고요. 영업활동을 통한 것을 장사해서 이익 난 게 이익잉여금이죠. 예, 지금 말이 안 돼서, 예, 4번 틀렸고, 2번 틀렸고, 1번 틀렸으니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봅니다. 2번 보시면, 자, 2번은 다음 열거된 항목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개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러면 여러분 보통예금하고 당좌예금도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현금화 가능하다. 그러면 현금성 자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자기합수표 동그라미. 선일자 수표는 여러분 있잖아요. 요건 어음과 같다라고 적어놓으세요. 어음. 요걸 받으면 받을 어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음과 같다. 우편한 증서. 이것은 현금하고 똑같아요. 우편한 증서. 보통예금 방금 말씀드렸죠. 우편은 돈 아니죠. 예, 이렇게 해서 현금성 자산은 3개가 있습니다. 다음 3번. 3번 문제는 여러분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문제는 현금주의, 다 같이 무슨 주의? 현금주의에 의해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결과가 여러분 이 30만 원 있었어요. 그런데 매출 채권이 감소한 게 7만 원, 미지급 비용 감소한 게 5만 원이 있었다. 발생주의 기준에 의해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여러분 이 문제는요. 자, 봅시다. 현금주의가 뭐예요? 현금주의. 현금이 들어오고 나갈 때만 기록하는 게 현금주의예요.
발생주의는 현금 거래하고 상관없이 발생되면 올해의 수익과 올해의 비용은 올해의 적자 이런 얘기예요. 발생주의의 단기순이익을 물어봤거든요. 발생주의의 단기순이익을 물어봤어요. 이걸 몰라요 지금. 얼마인지를 몰라. 예, 몰라. 발생주의 현금 단기순이익을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추정을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현금주의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갈 때만 기록한다 그랬어요. 매출 채권이 감소한다 그랬네요. 매출 채권 감소,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매출 채권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자 여러분 현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간다는 거예요. 매출 채권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현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개를 한번 해봐요. 생각을 해봐요. 현금화와 관련된 거예요, 이거. 현금주의의 단기순이익을 구해놨어요, 지금. 우리는 발생주의는 당연히 수익과 비용이 올해의 수익과 올해의 비용은 올해에 줬고 내년에 해당되는 건 내년은 없고 그게 발생주의인데 매출 채권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현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현금이 들어왔다. 입금 얼마가? 5만 원이. 그러면 매출 채권이 감소한다. 대변의 매출 채권. 이렇게 5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건 현금주의에서는 이게 5만 원이 플러스 된 거예요.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 여기다 플러스라고 써놓으세요. 현금주의에서는 플러스가 된 거예요. 다음 또 무슨 거래가 있었냐면 미지급 비용의 감소. 자, 미지급 비용의 감소가 있었어요. 미지급 비용의 감소는 어떻게 할까요? 부채 감소죠. 차변의 미지급 비용 얼마예요? 매출 채권이 얼마? 7만 원이네. 매출 채권이 7만 원. 매출 채권이 얼마라고? 7만 원. 매출 채권이 7만 원이고, 네, 매출 채권이 7만 원이고, 그다음에 미지급 비용이 얼마라고? 미지급 비용은 얼마라 그랬어요? 5만 원. 5만 원이 감소됐어요. 5만 원.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갔겠지 이제. 대변에 현금 7만 원이 되겠네요. 7만 원이 5만 원이 5만 원이지? 5만 원 이렇게. 자, 이걸 한번 봅니다 이제. 현금만 지금 보면 되는 거예요. 현금만 보면 현금이 지금 여기는 5만 원이 나간 거래가 됐습니다. 5만 원이 현금이 5만 원이 나갔다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는 자 현금이 지금 여기가 발생주의에서 현금이 들어왔으면 7만 원 더해서 현금주의가 되고요. 미지급 비용은 현금이 나가서 마이너스를 시켜서 바로 밑에 이제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현금주의 단기순이익은 얼마가 나왔다는 거예요? 3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30만 원. 그러면 여러분 이 30만 원을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발생주의 단기순이익에서 7만 원을 더하고 5만 원을 차감해서 현금주의 단기순이익 30만 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현금 여기에 거꾸로 계산. 이거 발생주의 단기순이익을 우리 지금 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발생주의 단기순이익을 구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발생주의 단기순이익 X 여기다가 X를 여기다가 X는 자 여기 X를 보고요. X에다가 7만 원을 더했나요? 얼마를 더했죠 여기? 플러스 7만 원. 플러스 7만 원. 그 다음에 돈 나간 거 현금 마이너스 5만 원. 이렇게 한 게 현금주의 단기순이익이 30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X를 구하려면 X는 자 이항을 해서
이게 이제 2만 원 이항을 하면 2만 원이 차감된가요? 그러면은 28만 원이 나오네요. X는 28만 원. 답은 28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 전산세무 1급에서도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가 지금 전산회계 1급에 나왔습니다. 이거 조금 여러분 수준에는 좀 안 맞는 문제 같습니다. 자, 답은 28만 원 이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시면 4번 다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미래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를 말한다. 여러분, 이게 부채의 뜻이에요. 과거의 거래나 사건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기업이 갚아야 할 의무, 부담해야 할 의무. 그러니까 미래의 돈이 부채라면 갚아야 하니까 돈이 나가야 할 유출 또는 사용 예상되는 의무이다. 이 부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설명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부채의 뜻 맞습니다. 다음 부채는 항상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 상환 여부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여러분, 항상 정상적인 주기 내에 따라 봐봐요. 부채는 몇 년을 기준으로? 1년 기준으로. 몇 년 기준? 1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 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항상 이 말에 들어서 틀린 거예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할 거다라면 유동부채고 1년 이후에 상환해야 할 거다 그러면 비유동부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여러분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우리가 언제 쓰는 거냐면 실제로 퇴직할 때를 대비해서 회사의 부채로만 잡아놓은 것 뿐이에요. 언제 한다? 기말에 결산 기말에 보고 기간 말 그러면 12월 31일이에요.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이게 바로 추계액이에요. 추계액. 지급해야 할 금액. 그래서 그 금액을 퇴직금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 12월 31일에 이렇게 우리 회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필요한 금액만큼을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장부에 잡아놔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이나 충당부채잖아요. 지금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처럼 봐보세요.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라는 게 봐보세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왜 세우는 거예요? 과거의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 입사해가지고서 계속 근무를 한 게 과거의 사건이죠. 그런 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퇴직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의무, 퇴직하면 우리가 줘야 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지출의 시기, 금액은 불확실하다. 이 퇴직을 언제 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래서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돈이 빠져나갈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퇴직금의 충당부채,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우리는 충당부채라고 한다. 이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충당부채의 설명입니다. 다음 자 4번까지 끝났고요. 다음 5번을 봅니다. 5번 다음은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인 신뢰성을 갖기 위한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은 여러분 여기에 신뢰성이 나와 있죠. 신뢰성은 여러분 우리 회계의 목적이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을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럼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면 어떤 게 믿을 수 있는 거냐? 표현에 충실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기록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 봐도 검산이 가능한 똑같은 값이 나와야 하는 검증 가능해야 된대요. 그래야 믿을 수 있대요. 그리고 중립적이어야 한대요. 이게 신뢰성의 하부 개념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주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신뢰성의 하부 개념 세 가지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 다음에 또한 목적에 적합해야 된대요. 그럼 목적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목적에 적합해야 된대요. 그럼 목적에 적합한 건 뭐냐?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세 가지를 목적에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측가치는 미래를 예측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은 과거의 정보가 잘못됐다면 그것을 확인하고 잘못됐다면 수정까지 하는 게 피드백이라고 했습니다. 적시성은 내가 지금 필요한 시기에 지금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돼야 한다는 게 바로 적시성이죠. 그래야 목적에 적합하고 결과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신뢰성의 하부 개념 세 가지 중에 아닌 것은 표현의 충실성, 맞죠?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맞죠? 피드백 가치는 뭐죠? 목적에 적합한 것이죠.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입니다. 다음 6번 봅니다. 6번. 6번은 자, 여러분 6번 보면 아래의 건물과 관련된 지출 중 뭐예요?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 이것은 가치가 증가한다, 내역 연수가 증가한다, 이런 거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많이 드는 것들은 자산으로 처리하래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자산으로 처리해라. 돈이 많이 들었으니까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자본적 지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자본적 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보면 1번 생산 능력, 여러분 증대를 위해서 증축, 돈 많이 들었죠? 증축 비용. 돈 증대를 위해서 돈 많이 들었겠죠? 자산으로 해야 되겠죠? 그럼 자본적 지출은 맞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돈 많이 들었죠?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이 우리 건물의 가치가 증가되겠죠. 가치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들은 자산으로 처리해라. 그 이름을 우리는 뭘 한다고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한다고요. 다음 철골 보강공사. 이것도 여러분 돈이 좀 많이 드는 것들은 이렇게 내역연수가 연장되거나 가치가 증가한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뭘로 처리한다? 자산인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여기서 보면 4번은 건물 벽의 부분에 도색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페인트 칠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비용으로 떨어야죠. 이 이름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표현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 한다고요? 수익적 지출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 수선비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6번에 틀린 것은 자본적 지출이 아닌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보시면 다음 시산표와 관련된 건 시산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시산표는 검증하는 표예요. 이게 지금 맞았는가 틀렸는가 검사하는 표예요. 시산표는 검증하는 표. 자, 그러면 시산표 등식은 여러분 시산표는 재무상태표도 있고요. 손익계산서도 다 들어가 있는 게 시산표예요. 그러니까 자산, 기말자산, 차변에 비용은 차변에 적죠.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도 들어오고 손익계산서 다 들어온 거예요. 차변에 그러니까 자산도 적고 비용도 적고 대변에 부채 적고 여러분 총 수익 적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기말 자산 동그라미, 기말 부채. 근데 여기 자본은 뭐예요? 자본은 여러분 다 같이
기초자본이라고 써보세요. 기초자본.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라고. 예. 그렇게. 기초자본. 그렇죠. 그렇지. 기초자본. 여기에 기말자본 그러면 여러분 틀린 거예요. 여기서는 기초자본이라고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기초자본. 예. 기초자본입니다. 예. 다음. 잔액은 차변에 남는 계정은 차변에 뭐만 남아요? 기말자산, 그 다음에 비용. 차변에 남은 것은 뭐예요? 자산과 비용 맞습니다. 그럼 대변에 남는 것은요? 부채, 기초자본, 수익. 이 대변에 남는 거죠. 맞습니다. 분계의 거래의 이중성에 입각하여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결합되어야 한다. 당연한 거죠.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면 맞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시산표는. 시산표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계정 과목의 오류 등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시산표는 발견할 수 있는 이 말은 여러분 대차가 안 맞았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대변과 차변이 기울어져 있으면, 대변과 차변이 일치해버리면 이것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산표에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동일하게 잘못된 오류는 이중기입, 계정 과목의 착오 이런 것들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계정 과목을 잘못했다는 얘기는 금액하고는 변동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8번 문제는요. 자, 여러분 자본잉여금 다 같이 동그라미. 자본잉여금은 우리가 주감자 다 같이 주감자. 주가 뭐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편에서 자,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 세 가지를 합한 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5만 원과 30만 원, 55만 원에다가 35만 원을 더하면 90만 원 나오는데 답은 2번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끝났어요? 8번까지면 여러분 재무회계 이론이 끝났어요. 9번부터서는 원가회계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하고 갈 겁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